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최근에 가족의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다시 배운 사람입니다. 제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수술로 한 달 정도 집중 간병이 필요했고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간병을 맡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가족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가족 정의는 저와 달랐어요. 남편은 결혼 내내 자기 집안일엔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제 친정일엔 늘 나중에 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명절마다 시댁 풀코스로 참여하고 친정은 눈치 보며 번개 방문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것보다 더 선을 넘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친정엄마 간병 때문에 한 달 휴가를 냈다고 하자 남편이 신우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일주일간 해외여행 가니까 애 좀 보라고 제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말로 100번 떠들어봤자 이 사람은 체감하지 못할 거고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골탕 먹일 일을 계획했습니다. 본인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돌보려 했지만 저는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겐 짐 챙겨서 엄마 모시고 간다고만 이야기해 두었고요. 남편이 저를 재촉할수록 저는 연락 횟수를 줄였고 급기야는 무시했습니다. 그저 엄마만 생각하며 열심히 간병했어요. 그 결과 아주 공정한 체험 학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건 돌봄이 필요한 신우의 아이와 저의 아이,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애 둘 보는 게 뭐 그리 힘드냐고 했던 남편은 일주일 내내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해외에서 신나게 돌아온 신우가 본 건 난장판인 집안과 거짓골로 애 둘을 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시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제 사연은 육아를 만만하게 본 남편에게 현실 육아 체험과 그 책임의 무게를 그대로 돌려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사이다 같은 순간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사 동료의 모임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 본 남편의 첫인상은 그렇게 눈에 띄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 남자라고나 할까요? 외모도 그렇고 옷 입은 스타일도 그렇고 평범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만으로 봤을 때 큰 호감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에게 있는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날 내내 제 얘기를 경청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술자리에서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화라는 게 상대방과 같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말 많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잘 듣는 태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중간중간 호응도 잘해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제 사소한 말에도 반응해주고 기억해 두었다가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호감을 느낀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고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터라 우리 둘은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자주 이어졌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예쁘게 연애하면서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조금씩 쌓아갔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남편은 자신 있게 제 손을 꼭 잡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를 꼭 지키며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부모님께 약속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안심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도 믿음직하시며 든든해 하셨고요.
저 역시 남편의 말에 감동하며 이제 진짜 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딱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서서히 가정에 이상이 생긴 건 아이를 낳고 나서였죠. 우리 둘을 꼭 닮은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신혼 초 때 제게 보여준 모습들이 차차 사라지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낯선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상하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기적인 면과 거친 모습이 있는 걸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가끔은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를 낯설게 대하기도 했죠. 그렇게 공주처럼 여왕처럼 떠받들며 애지중지하더니 애 낳고 나서는 딱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이래서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낯설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이걸로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살짝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편해지니까 연애 때 감정은 무뎌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 남편을 편하게 대했고요. 연애할 때나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 잘 보이고 싶어 하지 결혼해서까지 누가 그러고 살겠어요? 다른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부부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러고 사는데 저만 이런 거로 유난 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집에 안 좋은 일이 연이어서 생기는 바람에 남편의 행동을 지적할 정신도 없었어요. 친정아빠는 어린 손주를 품에 안아보시고 나서 몇 달 뒤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었어요. 갑자기 맞이한 아빠의 죽음에 저와 엄마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금실 좋은 인꼬 부부셨거든요. 엄마의 단짝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게 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고 활기차기만 했던 저희 엄마가 우울증에 갑상선 이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나름대로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친정집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있기도 했고 또 아이를 육아해야 했기에 완벽하게 엄마를 챙길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잠깐의 짬을 내서라도 엄마와 통화하고 친정에 갈 수 있으면 애를 데려가서 엄마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몸은 점점 망가져만 갔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아빠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수치를 막 보여주면서 일반인보다 지금 갑상선 수치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회복까지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 엄마마저 잘못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는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해에 말이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아빠의 추억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는 많은 추억을 쌓아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엄마랑 해보지 못한 게 참 많은데 이렇게 엄마마저 허무하게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를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선 엄마의 건강을 전으로 돌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회사에 정식으로 한 달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말하니까 다행히 편의를 봐주셨어요.
혼자 계신 엄마가 아프니 유일한 자식인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챙겨드리라며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엄마를 모실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남편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상황을 말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엄마를 간병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를 걱정하기는커녕 심드렁한 반응만 보여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친자식도 아니고 돌아서면 남인데 저만큼 호들갑 떨겠어요? 그래도 빈말이라도 장모님 괜찮으시냐?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장모님까지 아프셔서 어떡하냐? 걱정하는 말이라도 건네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찾아뵙는 게 어려우면 전화라도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서운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남편과 감정 씨름하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엄마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게 일거리를 하나 더 주고자 하더라고요. 엄마의 상황을 말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남 일 드는 것처럼 심드렁하더니 며칠 후 제게 조카도 같이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한 달 동안 집에서 장모님 간호한다고 했지? 그럼 다음 주에 동생네 애도 봐주면 되겠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애를 내가 왜 봐? 순간적으로 남편이 내뱉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진짜 확 구겨졌어요. 남편은 신우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며 우리 애 보는 김에 같이 보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어이가 없어진 저는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런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은 굴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한 달 동안 집에서 장모님 간병한다며. 어차피 집에 있을 거니까 조카도 같이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고 그래? 그럼 정색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엄마 간병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어? 우리 엄마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혹을 하나 더 갖다 붙일 생각을 하고 있니? 뭐, 혹? 아니, 내 동생 며칠 봐주는 게 혹이야? 남편이 말을 내뱉는 족족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간병이 무슨 팔자 좋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신경 쓰고 챙기고 그 와중에 집안일에 아이까지 봐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조카까지 보라고 하다니. 그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공감조차 없는 태도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만능 로봇도 아니고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돌보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하랴 집안일하랴 거기다 애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인데 거기다 어떻게 아가씨 애까지 보라고 해? 난 내 새끼 하나 보는 것도 버거우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절대 안 돼. 저는 절대로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신우애 보라는 말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엄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인데 불난 집에 제대로 기름을 들이붓더라고요. 남편이랑 더 이야기했다가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할 것만 같아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동생 이번에 해외여행 처음 가보는 거 알잖아.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는 바람에 해외 못 가본 사람은 자신뿐일 거라며 두고두고 한으로 남은 애라고. 그런 애가 모처럼 해외여행 좀 다녀오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 주변에 도저히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애 보는 김에 같이 보는 건데 힘들 게 뭐 있어. 우리 애도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더 좋지. 남편은 하루 종일 장모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조카를 못 볼 이유가 뭐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한 번 못 가본 본인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리 엄마는 안 불쌍한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불쌍한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우리 엄마가 불쌍한가요? 저희 엄마를 떠나서 솔직히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사람은 저희 엄마잖아요. 이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우리 엄마라고 할 텐데 남편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본인 동생만 걱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을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가 조카 보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떠미냐고 한 소리였습니다. 정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한 달 휴가 내고 아이 돌보라고 했어요. 나는 엄마 간호하려고 한 달 휴가 낸 거지 네 동생 애 봐주려고 휴가 낸 거 아니라고 했죠. 또 엄마 보랴 우리 아이 보랴 정신없어서 신우애는 죽어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네 동생을 더 생각할 수 있냐고 정말 서운하다고 했어요. 너랑 더 이상 이야기하면 확 이혼하고 싶은 충동 드니까 입 다물고 말 걸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조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간병하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잘 울지도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아니라서 힘들 거 없다고 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어느 아이가 잘 안 울고 손이 많이 안 가나요? 더군다나 부모 없이 달랑 우리 집에 맡겨졌는데 그런 애가 안 울겠어요? 제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뒤집어지지. 그 생각까지 못한 남편은 참 쉽게만 생각했고 조카를 돌보지 않으려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대로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기꺼이 데리고 오다니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간의 부부싸움을 통틀어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하나 같이 보는 게 뭐 그리 힘드냐고 사람이 정을 나눌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매정하냐고 저를 나쁘게만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인간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저 희생하는 사람이고 내 친정은 늘 뒷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참으며 살 수 없겠다고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 일 하나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입니다. 이렇게 본인 가족만 생각하는 인간인데 앞으로 더 하지 않겠어요? 제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날이 많아지겠죠. 제가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조금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식사 준비할 때 그때 잠깐씩 애들 봐주면 되지 않겠냐고. 세상에 이렇게 아내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면서 어깨뽕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놈의 어깨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아내 대신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아니야. 내 주변에도 그렇고 어딜 가나 집안이라는 남자? 없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지. 당신은 정말 복 받은 거야. 아내가 식사 준비할 때 대신 애들 봐주는 남편? 흔치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혹시 알아? 당신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더 도와줄지? 튀어나온 주둥이라고 본인 스스로 칭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바짝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후자는 성공입니다. 그 주둥이로 잘도 나불거리는 말에 저는 제대로 열받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남편 없죠. 남편한테 다 미루고 떠넘기는 쓰레기 같은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게 어떻게 여자 몫이죠?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모든 일은 다 제 거라는 것처럼. 응당 같이 해야 마땅한 건데 인심 쓰듯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도 짜증났어요. 저만 부모인가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밖에서 일하는데 왜 저만 희생해야 할까요? 속으로 남편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보기 드문 아주 희한한 놈이라고요. 대충 사이즈 보니까 남편이랑 신우가 이미 짜고 일을 벌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신우가 그랬겠죠? 여행 가야 하는데 언니가 안 봐주면 어떡하냐고. 오빠가 좀 도와달라고. 언니한테 꿀릴 게 뭐 있냐. 제대로 남자 얘기를 한번 세워보라고 부추겼을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은 휘둘린 거고요. 워낙 동생 앞에서 멋진 오빠이고 싶어하는 인간이라 대충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도 이미 정해진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정 그렇게 나오겠다면 네가 스스로 판 함정을 빠져봐라. 하고요.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 제대로 해보지를 않아서요. 아주 어머님이 자식 버릇 다 망쳐놓으셨죠. 남자도 좀 시키고 그랬어야 하는데 귀한 아들이라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인간이 저 모양 저 꼴인가요? 어쨌거나 저는 이참에 남편을 참교육하면서 집안일과 육아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원래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간병할 생각이었는데 이 인간을 응징하고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가 친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요. 심지어 아이들도 두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남편 혼자 아이 둘을 떠안고 지옥 같은 일주일을 맞게 되겠죠? 아주 매 순간이 아주 지옥일 겁니다. 이때 대충 아이들한테 기 쪽쪽 빨려서 흐물거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생각만 해도 고소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카는 아직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조카는 더 손이 많이 갔죠. 그러니 남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상 못하고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봤고 저는 태세를 바꿔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졌어. 내가 지금 뭐라고 해봤자 뭐해. 이미 데려온 걸 어쩌겠어? 내가 봐줘야지. 하나뿐인 아가씨가 해외여행 한번 가겠다는데 새언니인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나 친정 가서 엄마 좀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당신이 애들 좀 봐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애들? 그래. 그때까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남자 없다. 당신 진짜 복 받은 거야. 남편은 제 꿍꿍이를 모르고 그저 본인 같은 남편 없다고 우스대기 바빴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주접 떨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한껏 체념하는 척 연기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속으니까요. 표정을 내려앉히고 한숨도 보태자 남편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건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 연기인 것도 모르고요. 남편에게 아이방 정리만 하고 갈 테니 먼저 조카 낮잠 좀 재우라고 했고 남편은 알겠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살펴보니 남편도 아이들도 곤히 꿈나라에 가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머리만 대면 자는 인간이라 조카 낮잠 재우면서 같이 잘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 한 달 동안 쓸 제 물건을 야금야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대충 짐을 다 꾸린 다음에는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해서 집 밖을 나왔어요. 저는 급히 차를 몰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출발했어요. 엄마는 차 밖의 풍경을 보며 앉아 계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냐며 물으셨습니다. 이쪽 길은 왜? 너희 집 가는 길은 저쪽이잖아. 알아?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가는 거야? 다른 데 조금 걸리니까 엄마 누워서 한숨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뭐?
아니, 너희 집 가는 거 아니었어? 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엄마랑 나 못 찾는 곳으로. 제 말에 엄마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의아해 하셨고,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둘러댔습니다. 우리 집에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편히 못 쉴 것 같다면서 아는 지인의 시골집을 빌렸다고 했어요. 텃밭 있어서 건강식으로 챙겨 먹을 수 있고 공기도 좋아서 여러모로 건강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쪽 병원도 다 알아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 집으로 출발하면서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지인이 가지고 있는 시골집을 한 달만 쓰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이 나중에 귀농할 거라면서 사둔 시골집인데 주말마다 내려와 텃밭 가꾸고 별장처럼 쓰고는 했어요. 주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지내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한 달 동안 머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왜 안 되냐고 얼마든지 편히 있으라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키는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에 있으니 문 열고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또 텃밭에 있는 채소들도 마음껏 뜯어먹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애가 본인 집 말고 어디를 가려고 일어나 걱정하시더니 이내 제 얼굴 한번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인의 집. 밤바람 냄새부터 달랐어요. 도시에서는 맡기 힘든 흙냄새, 풀냄새.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숨쉬기가 편하다고 한 말씀 하셨어요. 지인의 시골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저는 엄마 몰래 핸드폰을 빼앗아서 남편을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그 인간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핸드폰은 그냥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원 끄기 전에 깼는지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어디쯤이냐고 문자 보낸 게 있었는데 그냥 읽고 무시했어요. 이때부터 저와 엄마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제대로 된 힐링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간단히 검사받고 한 달 동안 드실 약을 처방받을 겸 엄마랑 병원에 방문했어요.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보며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제일 큰 적이라면서 무조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폭풍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은 무조건 건강식으로 먹고 간은 저염식으로 맞췄습니다. 햇살을 느끼며 동네 산을 산책할 겸 운동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을 읽는 등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틈틈이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상을 차렸어요. 많이 못 드셔도 보기 좋고 건강한 상은 마음을 살찌우고 몸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며칠 지내니까 해질녘 노을 보면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동안 너무도 평온하다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도 그동안 여러모로 참 힘들었거든요. 직장일 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 보랴.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죽어라 앞만 보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휴식이 마치 제게 선물 같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서 핸드폰을 켜서 살펴봤거든요. 핸드폰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폭탄이 시작되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제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걱정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랑 편히 쉬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아이들 잘 보고 있으라는 톡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만 덜렁 남기고 핸드폰을 꺼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죽어라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출근해야 되는데 나더러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길길이 날뛰다가 며칠 후 남편이 달라진 말투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서 다급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준비물 안내했다는데 이거 어디다 놨어? 애 우비랑 장화는 어디 있는 거야? 아기 분유는 어떻게 타는 건데? 당신이 안아주면 안 울고 잘 만자던데 왜 내가 안으면 우는 거냐고? 내일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한데 케이크 사서 보내면 돼? 그리고 빨래해서 물비린내 나서 죽겠어. 대체 어떻게 해야 안 나는 거야? 처음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길길이 날뛰더니 아이들 보느라고 정신없어 보이는 글에 껄껄 웃음이 났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본다고 허둥지둥 애쓰는 모습이 대충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며 나름대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 걱정 안 됐냐고 아무리 남편이 괘씸해도 엄마 찾을 아이가 걱정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 안 되겠어요. 물론 저를 많이 찾을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챙겨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제 친아들이고 조카인데 남편이 나 몰라라 하겠어요?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은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 다급한 남편의 문자를 읽고 혼자 웃음 터뜨린 뒤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옆에서 곤히 잠든 엄마 이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니까요. 일주일이 넘으니 엄마 얼굴색이 확 달라졌어요. 병원에서도 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무엇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전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계속해서 시골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엄마는 거의 다 회복하셨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얼굴이 생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다시 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은 엄마를 보며 저는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골집을 떠나기 전에 처음 왔던 그대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햇볕에 침구를 말리고 텃밭 물 듬뿍 주고 깨끗하게 싹 청소했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추억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는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제게 너무 고맙다고요. 저 아니었으면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어디 남편이 또 어떤 문자를 보냈나 한번 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살펴보는데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됐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와. 장모님 집에도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당신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고 제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귀일길이 날뛸 줄 알았더니 육아체험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몸소 체험해보고 저의 소중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웃긴 게 남편 문자뿐만 아니라 신우의 문자까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신우가 남편한테 제 이야기를 듣고 언니 지금 어디냐. 이런 식으로 오빠한테 애들 버려두고 사라지면 어쩌냐. 언니가 잘 봐줄 줄 알고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처럼 언니 제발 돌아와라.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 이 집에는 언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등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한테 붙잡혀서 같이 집안일하고 애들을 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남편만 참교육할 생각으로 계획한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신우까지 제대로 교육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 됐다 싶었습니다. 대충 친정집을 정리하고 저는 어디 한번 재미있는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도착한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장판이 된 집안과 그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남편과 신우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과 신우는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사람들처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두 팔 벌려 제게 뛰어왔어요. 그러고는 저를 부둥켜 안고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엉엉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아들도 뛰어와서는 제 다리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면서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신우가 고군분투하며 어떻게 버텼을지 그려졌어요. 신우가 말하기를 지금은 신우가 도와줘서 이 정도지 그전에는 더 심했다면서 주절주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부터 신우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발리에서 인생샷 찍으며 풀빌라에서 칵테일 마시던 신우는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집으로 향했대요. 이것저것 선물을 잔뜩 챙겨서는 일주일 동안 못 본 아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에 도착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평화로운 집안의 풍경 대신 거의 전쟁터 수준의 아수라장이 본인을 반기고 있었답니다. 제일 먼저 소파에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대요. 머리는 기름에 잔뜩 절어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 아이와 조카는 얼굴에 초코과자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집에서 돌돌 말려있는 기저귀를 가지고 공놀이하듯 이리저리 굴리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신우는 처참한 광경에 말문이 막혀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쳐다보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오빠, 집에서 야생동물 기르니? 갑자기 아니면 나 몰래 누구랑 전쟁이라도 치렀어? 그래서 집안 꼴이 이런 거야?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우리 애 상태 왜 이 모양이냐고! 신우의 소리침에 남편은 매가리 없이 나풀거리며 대꾸할 힘조차 없어 보였대요.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도 여기 있으면 나처럼 될 거야. 남자애 둘 키우는 게 거의 전쟁 수준이다. 아니 전쟁은 밖에서 하는 거고 여긴 집이잖아. 집이 전쟁터면 뭐 어쩌라고. 신우는 속이 터졌고 남편은 그런 신우가 화를 내거나 말거나 대꾸할 기력도 없어서 풀썩 쓰러지듯 옆으로 누웠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신우에게 와서는 배고프다고 밥 먹고 싶다고 했대요. 고모, 배고파. 밥 줘. 밥? 니네 아빠가 밥 안 줬어? 응. 밥은 안 주고 맨날 라면만 줘. 뭐 라면? 오빠! 애한테 맨날 라면을 먹였어? 우리 애 본인도 라면 국물에 탄 거 아니야? 세상에, 이 인간을 믿고 애를 맡겼다니. 언니 어디 갔어?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신우는 거의 기절 수준까지 이르렀고 서둘러 저의 존재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집 어디에도 저는 없었죠. 신우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힘없이 자초지정을 설명했답니다. 대충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한 신우에게 남편이 잘 왔다면서 이제 네가 애들 좀 보라고 했대요. 신우는 본인의 아들만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일주일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혼자 도망가는 거냐고 붙잡아서 결국 남편과 같이 애들을 봐야 했답니다. 그렇게 신우는 발리에서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을 향해 날린 마지막 한마디. 오빠한테 내 새끼 맡기나 봐라. 이럴 거면 차라리 돼지우리에 맡기는 게 낫지. 신우는 물 만난 고기처럼 저한테 남편 흉을 실컷 봤습니다. 언니 없으면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밥도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다. 이 집에는 언니가 꼭 있어야 한다는 등 저의 등장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면서 아양까지 떨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순간 분했나 봐요. 제 딴에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걸 어떡하냐며 속상한 얼굴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뭐 맨날 라면만 먹는 게 좋아하는 줄 알아? 하도 면만 먹어서 몸에서 사리가 다 나올 지경이야. 내가 진짜 밥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밥솥 버튼이 너무 많아. 취사, 백미, 작곡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라면 끓인 거지. 애는 배고프다 하고 빠른 건 라면뿐이니까 효율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그리고 이게 뭐 돼지우리냐?
나름 열심히 청소한 게 이 정도야. 그리고 네 애! 하루에 똥을 얼마나 싸는 줄 알아? 기저귀 갈아주면 5분 만에 또 싸더라. 이건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안 돼. 생산적인 네 애도 잘못 있다고. 오빠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뭐 어때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아웅다웅 다투는데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한 그림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육아 지옥 캠프는 남편에게 뼈저린 교훈을 안겨주었고 신우에게는 내 애 다시는 못 맡기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심어주었죠. 아무튼 둘은 격하게 저를 반겼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말도 없이 자신에게 애 둘 떠맡기고 사라져서 열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와줘서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화도 안 나고 그냥 너무 고맙다고 제가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었다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없이는 정말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이제 당신 왔으니까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언니 와서 너무 좋다고 하더니 배고프다면서 저한테 밥 좀 차려달라고 했어요. 이 둘은 제가 오니까 저한테 아이 편하게 맡기고 쉴 궁리만 하는 게 눈에 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뭐 좀 느끼는 거 있었어? 그동안 나 혼자서 참 많은 것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 들었어. 당신 진짜 대단해. 그동안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했어? 나라면 한 달 버티는 게 최대였을 거야. 아무튼 당신이 이렇게 와서 진짜 다행이야. 나 이제 한숨 잘래. 아이들 본다고 그동안 잠을 통 못 잤어. 언니, 나는 밥 좀 차려줘요. 애들 챙긴다고 대충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거 있죠? 그래. 우리 밥 좀 차려줘. 자기 전에 당신이 만들어준 밥 먹고 자야겠다. 나 당신이 해준 꽃게탕 너무 먹고 싶어. 오랜만에 해주면 안 돼? 그냥 밥에 김치만 차려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할 것들이 또 바라는 건 많아요. 글쎄 저더러 꽃게탕을 해달라고 하네요. 한 달 동안 느낀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걸 잊고 또 날 부려먹을 궁리만 하다니 절로 고개가 져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며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꽃게탕은 네 손으로 직접 끓여 먹으라고요. 꽃게탕 먹고 싶어? 그럼 네 손으로 직접 해 먹어. 아니면 네 동생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여보, 왜 그래? 라면 말고는 할 줄도 모르는 내가 꽃게탕을 어떻게 끓여? 그러게 언니, 저도 꽃게탕 못 끓여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거 아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하는 걸 왜 나는 당연하게 해야 하니? 나 이제 더는 희생하면서 안 살아. 우리 이혼해. 제가 원하던 그림을 실컷 봤으니 이제 참지 않고 본론을 말했습니다. 신우가 듣는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신의 기가 잘못된 줄 알고 이리저리 후벼파더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길래 또박또박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세상 잃은 사람처럼 큰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제발 같이 좀 하자고. 넌 그때마다 조금 도와주는 거 가지고 오만생색은 다 냈어. 꼴랑 그거 하나 도와줘놓고 으스대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네가 그랬지? 집에서 슬슬 쉬면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 어때? 한동안 경험해보니까 아주 죽겠지? 아무것도 모르고 실언을 했다 쉽지? 집안이라는 거, 애 돌보는 거, 그 어느 것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심지어 나는 엄마 간병까지 해야 했는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혹을 하나 더 붙이려고 했어.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지? 남편은 끝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야 알았겠죠? 그동안 얼마나 저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었는지,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편향되게 살았는지요. 저는 이런 너와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했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참교육한 걸로 끝낼 생각 없고 너와의 관계마저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친권은 내가 갖고 양육권만 남편에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평일은 네가 애 보고 주말 동안은 제가 애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파르르 떨면서 무릎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엉엉 울었어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엄청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이번 사건은 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 의미를 뒤늦게 알았고 자기 집안만 챙기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인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당연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도 그 어떤 타협으로 바뀌지 않아요. 직접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희생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뒷이야기로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제 바람대로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어요. 몇 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다시 양육권을 넘겨받을까 고민 중이지만 지금은 남편이 더 고생했으면 좋겠기에 힘들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께도 언젠가 저처럼 통쾌한 사이다 한 방이 찾아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